조선에도 우정국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낙성식을 축하해 주러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많이들 드십시오. Gentlemen, a toast to the founding of Korea's first national post office. 축하합니다. 빨리 서양문물. 이번 우정국의 출발이 내 결을 한 것이 아닐까요? 뭐 얘기해요? 이번 우정국의 출발이 내 결을 한 것이 아닐까요? 어느 나라건 뭐 제가 한잔 올리겠습니다. 받으시죠. 결국에서 너무 한잔하시죠. 아무튼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쭉. 아, 이 내가 몇 분 아니겠습니까? 자, 좀 드시죠. 실패다. 진짜. 소식이 없지? 기다려봅시다. 자, 이게 한가라는 이 나라에 건강에 실패했습니다. 일 급박해졌으니 어찌하면 좋겠는지요? 결국 이 뜻대로 안 되었더라도 불을 붙이기 쉬운 초간벽 곳을 찾아 다른 곳에서라도 일을 꾸미게. 예.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인 1884년 12월 4일 밤, 바로 이 자리에서는 우리나라 근대사에 커다란 점을 찍는 역사적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밀려드는 서구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구국강병을 이루고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혁신정부를 수립한다라는 기치를 내건 이른바 갑신정변이었습니다. 당시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인물은 김옥균, 그리고 정변에 의한 첫 희생자는 민영익이었습니다. 고균, 김옥균과 운미, 민영익 두 사람은 한때 잠자던 조선에 개화의 꽃을 피워보려고 했던 이른바 개화파의 동지요 두 기둥이었습니다. 이러한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날 밤 한 사람은 정변의 주체자로 또 한 사람은 정변의 성공을 위해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마주서게 됐던 것일까요? 역사의 라이벌
오늘은 고균, 김옥균과 운미, 민영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민영익의 사가인 죽동궁에는 수많은 청년 제사들이 모여들어 서화를 연마하고 시사를 논했으니 세상에서는 이들을 일러 죽동궁 파락사라 불렀다. 죽동궁의 주인 민영익. 민영익은 명성황후 민비의 친정 조카로서 고종 부처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으며 이미 19살에 조정의 인사권을 장악하는 2조 참의 자리에 오르는 등 세도 재상으로서의 자리를 굳혀가고 있었다. 고균, 김옥균. 안동 김문가의 청년 제사로 중인 출신의 개화 선각자였던 유대치 오경석 등을 만나면서 일찍부터 개화 사상에 눈을 떴던 김옥균 역시 민영익을 중심으로 모였던 파락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 서양 각국이 동양을 손아귀에 넣으려고 서로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선 8대까지 밀려드는 그 큰 바람을 어찌 무모하게 쇠국으로 막는단 말입니까? 그야 이를 말씀입니까? 이제 조선 스스로도 부국 강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지요. 청나라마저 오랑캐라 배척하던 서양 여러 나라들과 교린하면서 오히려 도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서양 기술을 이용해 서양국들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지요. 그 힘을 잘 이용만 한다면 조선의 부국 강병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서양 것을 무조건 따르자는 것이 아니라 해악이 되는 것은 가려서 버리고 필요한 것만 취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데 유학을 앞세운 이들이 서양 것이라면 무조건 등부터 돌리는 판국이니 이래가지고서야 언제 조선의 부국 강병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서 잠에서 깨야지요. 그리고 눈을 떠야지요. (19세기) 후반 조선은 커다란 변화를 요구받고 있었다. 1866년에는 미국의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평양에까지 이르러 통상을 청하는가 하면 같은 해 9월에는 프랑스 함선이, 71년에는 미국의 원정 함선인 코로라도호가 강화도에 불법 침입했다가 격침되는 등 조선에 대한 서구 열강들의 진출이 본격화된 것이다. 그리고 75년 일본 군함인 운양호가 강화도에 침입한 사건으로 인해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면서 조선은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변화를 절감하게 된다. 그러던 중 2차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됐던 김홍집은 이른바 개화라고 불려지는 서구화된 일본 문물 제도를 돌아본 후 충격을 안고 귀국한다. 그리고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주일 중국공사 황준원이 쓴 외교 전략서 한 권을 갖고 오는데 이 책 한 권이 조선 사회의 일대 회오리를 일으킨다. 이 책에서 황준원은 조선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을 러시아로 지목하면서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즉 중국과 친밀하고 일본과 결속하고 미국과 연합하여 자강을 도모할 것을 강조하고 조선이 생존하기 위해선 개화가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조선 책략과 함께 가지고 들어온 이온이라는 책 역시 서구 문물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를 계기로 조선 정부에서는 유림 세력의 치열한 반대 상소에도 불구하고 서구 문물 도입을 통해 부국 강병을 도모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된다. 이러한 서구 문물 수용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한 사람은 바로 국왕인 고종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시행했던 책임 인물이 당시 군사 외교 등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민영익. 그러한 민영익과 뜻을 함께하면서
실질적인 개화 운동을 펼쳐나갔던 대표적인 젊은 관료가 김옥균이었다. 개화성 이동인을 일본에 밀항시켜 일본의 개화 상황과 국제 정세를 알아오게 하고 그러한 이동인을 국왕에게 소개해 훗날 일본 조사 시찰단 파견 등을 추진토록 한 것도 김옥균과 민영익이었다. 신문이라는 것입니다. 승정원에서 만들고 있는 조보와는 다른 겐가? 조보는 대소신료들이나 유생들만 볼 수 있지만 신문은 온 백성들이 다 볼 수 있지요. 새로 들어온 서양 문물을 빠르게 온 백성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번에 수신사 일행과 함께 들어올 때 가지고 와본 것인데 성냥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소나무를 깎아 일일이 황에 적시어 불을 당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간 일본에서 배운 견문을 다 쏟아놓자면은 몇 날 며칠이 걸러도 못하겠네. 네, 그래 아예 우리 집 별당에 기거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기회를 보아 입고를 해서 전하께도 직접 견문을 들려드리고요. 예. 그래. 요즘에 일본은 어떠하던가? 뭐잖아. 대륙에까지 손을 뻗칠 기세입니다. 그리 된다면 조선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이지요. 하루빨리 안으로는 부국강병으로 내치를 강화하고 밖으로는 문호를 개방해 여러 나라와의 관계를 돈독히 해놓지 않으면 필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1873년) 그 고종의 친정과 또 개화 정책을 명분으로 삼아서 출발한 민씨 정권은 기본적으로 개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 1876년에 그 병자 수호 조약도 일본이 이미 조선 정부 내의 변화를 감지하고 그리고 물론 무력 시위도 했지만 개화 정책으로 선회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화 그 정책의 수순으로서 개항을 하고 그리고 80년대에는 적극적으로 개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 인물이 민영익이고 김옥균이나 갑신정변을 일으킨 그 주체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개화 정책을 추진한 관료 집단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양자가 같은 노선을 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종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조선 정부에서는 활발한 개화 정책을 펴나가기 시작한다. 우선 서양 기술 수용 책임 기관인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고 이 기구를 통해 어윤중, 박정량 등의 조사 시찰단을 일본에 파견하는 한편 또 청해는 김윤식을 영선사로 하는 군사 유학생을 파견해 서구 문물과 기술을 배워오도록 했다. 일본에서 수입한 무기를 가진 신식 군대, 별기군이 창설된 것도 이때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조선 나름대로의 자주적인 개화를 실현해보려는 시도였다. 미국, 영국, 독일과 잇따른 조약을 맺으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려 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개화운동의 맥락 속에서 민영익은 당시 통리기무아문의 당상으로 그 핵심에 있었고 김옥균은 일본을 1차로 돌아보며 개화의 필요성을 직접 절감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당시의 개화란 필요한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이 나라 조선을 수백 년의 긴 잠에서 깨어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수많은 열강들의 각축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소중한 불씨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불씨가 제대로 불붙게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선보다 발전한 나라들을 찾아가서 그곳의 발전상을 직접 보고 느끼고 배워오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국제 질서와 그 국제 질서 속에서의 조선의 위상을 읽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국제 질서를 읽는 기준과 판단의 차이로 김옥균과 민영익 두 사람은 각자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임원년인 1882년 6월 금녀 지급에 불만을 품은 구식군대가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급진적인 개화운동에 대항한 보수 세력의 일종의 반발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청은 속방보호라는 명목 아래 조선의 청병을 주둔시키고 적극적인 내정 간섭을 시작한다. 청은 불평등 조약인 중조상민수륙 무역장정을 통해 조선이 독립국이 아닌 청의 속방임을 확실히 명시했다. 일본 역시 임오군란의 책임을 물어 재물포 조약을 체결하고 50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일본 공사관 보호를 위한 일본병 주둔, 그리고 사죄 사절단 파견 등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그해 8월 박영효를 정사로 하고 김옥균, 민영익 등을 고문 자격으로 하는 사죄 사절단이 파견된다. 이번에 와서 일본을 돌아보니 아무래도 때는 지금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때라니요. 만일 일본의 힘이 청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커진다면 그때 조선은 어찌 되겠습니까? 동양 내세의 종주권을 뺏기 위해 청과 큰 싸움을 벌이게 될 테고, 그리 되면 조선은 청과 일본 간의 싸움터가 되겠지요. 그러니 일본의 힘이 더 커지기 전에 조선이 하루빨리 부국 강병을 해야 합니다. 그걸 몰라서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식 군대를 양성하고 신식 무기를 들여오고 하자면 우선 자금도 큰 문제이고요.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얻어보겠습니다. 차관을요? 일본은 지금 청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조선이 청의 속방으로부터 벗어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조선의 힘도 기르고 아예 청으로부터 벗어나 보자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아무 조건 없이 그런 부탁을 들어줄지도 의문이거니와 잘못하다간 청에서 벗어나려 하다가 일본에 매이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미리 힘을 길러놓는다면 그건 역시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있다가는 영원히 청의 속박으로 남을 것이요, 일본의 조선 침탈 역시 앉아서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커나가는 일본의 힘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국을 속단하는 건 아직 성급한 게 아닌지요. 조선은 이미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와 대등한 자격으로 조약을 맺은 독립국입니다. 독립국인 조선이 어찌 청의 내정 간섭을 받는지요? 조선이 진정으로 자주 독립을 원한다면 제일 먼저 청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김옥균은 서광범과 함께 일본에 남아 일본으로부터 개화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여러 곳에 타진해 본다. 먼저 귀국한 일행은 그동안 근대적인 도시 건설을 위한 지도국 설치 문제와 신식군대 훈련, 그리고 개화 사상 보급을 위해 근대식 신문 발간 준비를 서두르는 등 일본에서의 견문을 바탕으로 개화 활동을 펴나간다. 김옥균은 마침내 고종의 국채 위임장만 있으면은 차관 교섭을 도와주겠다는 약조를 받아 귀국한다. 하지만 당시 조정에서는 청이 파견한 외교 고문 멜렌도르프 등의 건의에 따라 개화 자금 마련을 위해 당호전을 주조하자는 얘기가 진행되고 있었다. 즉, 당호전이라는 새 화폐를 만들어 새 화폐와 구화폐와의 차액을 개화운동 자금으로 사용하자는 것이었다. 이 문제는 김옥균과 집권층 사이에 큰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당호전을 주조해내는 식의 구차한 화폐 정책으로는 재정난을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폐해를 어찌 감당하려고요? 아무리 불황무식한 자들도 다 아는 이치를 가지고 굳이 고집을 하고 나선다면 그
그 저희를 의심치 않을 수가 없소이다. 당호전의 폐해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당장 시급한 개혁 사업을 위해선 달리 도리가 없어 나온 얘기입니다. 차관을 얻을 수 있다지 않습니까? 이미 약조도 받아두었고요. 차관이 최선의 방책인지도 생각해봐야겠지만 아무튼 전하께서 이리 모여서 상의해보라 하신 것은 좋은 방법을 찾아보라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좋은 방법을 찾는다면서 그 폐해가 극심한 당호전이란요. 일단 두 가지 방법을 다 써보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는 이제 우리 사람이 아닌 게 어찌 멜렌도르프 같은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죄부터 기필코 성사시키려. 고민하던 고종은 결국 한편으로는 당호전을 주조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이조 참의 김옥균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채위임장을 주어 일본으로 보낸다. 하지만 김옥균의 차관 계획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만다. 당시 일본은 긴축 재정을 운영하고 있어 조선에 대해 차관 제공을 해줄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차관 실패. 그것은 김옥균 측의 개화 방법의 차질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나아가서는 김옥균의 입지가 더욱 좁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입으로는 개화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청측에 빌붙은 사대당들의 세상이니 이래가지고서야 어느 세월에 조선의 자주 독립을 이룬다는 말씀입니까? 게다가 이제는 민대감마저 아예 사대당으로 돌아버린 형국을 하고 있으니 함께 조선의 앞날을 걱정하고 조선의 잠을 깨자 하는 이유를 이젠 잊은 모양입니다. 그래도 한 번 더 기대를 걸어볼 작정입니다. 기대라고 하셨습니까? 민대감께서 이번에 보빙사로 미국에 가셨으니 그곳에서 발전된 문물을 보고 돌아오신다면 청이 지금 어떤 지경에 놓였는지 조선의 앞날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에 빨리 개화의 불씨를 당기려면 하루속히 청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느끼시겠지요. 당시 조선은 미국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었다. 서구 열강들 중에서 가장 크고 발전한 나라 미국. 미국이 조선의 개화, 조선의 부국 강병을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조선의 자주적인 부국 강병뿐만 아니라 청의 속방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문제까지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최초의 도미 사절단 전권대사로 파견된 민영익은 미국의 아더 대통령에게 고종의 친서를 전달한 후 시범농장과 방직공장, 의약제조회사와 철도회사 등을 돌아보고 한미 간의 전기 항로 개설 문제와 광업과 농업 부분에 대한 미국 제품 수입 등 문제 등을 논의한다. 또한 미국에 남아 공부하기를 원하는 육일준에게 학자금을 주어 유학토록 배려하고 최경석으로 하여금 미국의 농기구와 종자를 도입해 조선의 농무 목축 시험장을 설치하게 한다. 미국 방문을 마친 민영익은 서광범 등을 수행원으로 삼아 파리, 런던 등 유럽 각지를 돌아본 후 제물포에 도착한다. 하지만 이 미국 방문의 결과가 김옥균과 민영익을 완전한 갈림길로 들어서게 한다. 아니 뭐라고 하셨습니까? 미국이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발전된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조선이 받아들이고 배워야 할 것도 많고요. 하면은요? 조선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도움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리도 거리려니와 조선에 대해 아직 그 정도까지론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면 어찌하시겠다는 겁니까? 조선이 아직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나라는
청국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일본이 조선의 독립을 도와줄 수 있다곤 하나 얼마나 믿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조선이 청과의 4대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진 청국의 힘을 이용해 부국강병을 도모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요? 청국의 속방이라 하면 아직까지는 아무도 쉽사리 건드리지 못할 것이니 그 사이 시간을 이용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지금 청의 작태를 몰라서 이러십니까? 속방을 보호한답시고 아예 안방 차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청을 믿고 조선의 자주와 독립을 도모하시겠다고요? 청은 이미 낙조의 기운이 역력한 것을 어찌 그 도움받기를 기대한다는 말인가? 그토록 오래 사대를 하며 받은 치욕으로도 모자라 지금과 같은 호기를 놓치다니. 지금 기회를 잡지 못하면 조선의 독립은 영영 멀어지고 만다. 수많은 서양 세력들이 조선을 기웃거리고 있는 이때 만일의 위기가 닥친다면 혼자 힘으로 어찌 그들을 막아낼 수 있단 말인가? 우리 힘으로 그들을 막을 수 있을 때까진 청이라는 보호막이 필요하다. 아직은 그 보호막을 벗어버릴 때가 아닌 것을. 민영익이 보빙사로 미국과 유럽을 돌아보고 온 후에 그 과학기술 문명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을 하되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인륜이라든가 그런 이념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계를 직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문명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해서 1885년에는 만국 박람회를 열어서 직접적으로 국민들한테 이것을 보여주려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서양의 그 과학기술 문명 이외의 한계성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와서는 안보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그 서양의 어떤 이념적인 한계성, 그 사람이 사는 기본적인 인륜의 문제, 이런 문제에서의 한계를 보고 청과의 관계를 오히려 더 긴밀히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생각됩니다. 이후 김옥균과 민영익의 사이가 얼마나 멀어지게 됐는지 김옥균의 갑신일록을 보면 김옥균은 민영익을 아예 청당이라고 부르면서 보빙사 이후 우리 두 당, 즉 청당과 개화당은 서로 용납할 수 없는 형사가 됐다고 기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각자 다른 길을 걷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청에 대한 평가의 차이였습니다. 당시 국제사회에서의 청의 역할, 위치, 그리고 조선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평가가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김옥균에게 있어서 청은 이제는 더 기댈 것이 없는 하루빨리 벗어 던져야만 할 4대의 대상이었고, 민영익에게 있어서는 언젠가는 벗어 던져야 하겠지만 아직은 필요한 조선의 보호막이었습니다. 그 결과 조선의 자주 독립을 위한 방법으로 김옥균은 일본의 힘을, 민영익은 청의 힘을 각각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884년 6월 청과 프랑스 간의 전쟁이 발발하고 이에 대한 일본의 개입 여부가 조심스럽게 점쳐지면서 전국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 전쟁의 형상이 어찌 될 것 같습니까? 마땅히 우리 대국이 이기게 돼 있는 것을 어찌 의심을 하고 계십니까? 얼마 전 일본에서 나온 한 그림책에는 유럽 여러 나라들이 달려들어 청국을 쪼개가는 그림이 실렸다 해서 한동안 조선 조정 전체가 술렁이기도 했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소국에 하는 짓이 어련하겠습니까? 만일 이번 전쟁에서 일본이 조금이라도 법국을 도운다면
우리 대국은 일본을 쳐서 요조를 내구야 말 것입니다. 조선은 걱정할 것이 없지요. 그나저나 그 개화당의 요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일본의 위양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국채 위임장만 가지고 오면 차관을 도와주겠다더니 그리 등을 돌리다니요. 그 일은 이제 그만 노여움을 푸시지요. 조선의 독립을 돕겠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이 변할 리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지금은 청국과 법국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 때입니다. 만일 이때 당신들이 일어난다면 우리 일본 정부도 방관만 하고 있진 않을 겁니다. 그 말씀이 사견이십니까? 아니면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까? 그리 부러지게 말씀드리긴 어렵지요. 그러니 일본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달 말쯤이면 다케조요 공사께서 귀국을 할 터이니 그때 가서 직접 한번 의논을 해보세요. 이번에는 또 일본 정부의 입장이 어찌 변했는지 만나봐야 하는 일이겠죠. 하지만 당시 일본의 대조선 정책은 열세에 놓여 있는 개화당을 일본이 지원해 줌으로써 조선 내에서의 일본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쪽으로 급선회해 있었다. 제가 떠나올 때 저희 천황폐하께서 지시하시기를 조선국 대군주께서 세계 정세를 살피며 제도를 개혁하고 정치를 일신하며 밤낮 없이 정력을 기울이고 계시니 지난 임원년에 배상금 50만 원에서 40만 원을 되돌려드려 개명한 정치를 실시하는데 보태 쓰시라 하셨습니다. 그 호의에 지극히 감사한다고 전해주시오. 허나 이것은 양병비용으로 기증을 하는 것이니 타치에 쓰시지 마시고 꼭 독립건설 자금으로 써 주십시오. 조선이 자주 독립을 도모하면 저희 일본 정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국과 법국 간에 전쟁이 진행되고 있으나 청국의 대패가 예상되오니 그에 대처하는 바가 있으셔야 할 줄로 아랍니다. 그래, 경은 이 일을 어찌 보? 임원년의 배상금 40만 원은 공법상 당연히 반환해야 할 성질의 것이니 이번 이 일을 일본의 특별한 호의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게다가 일본의 대조선 정책이 평소에 신뢰하기 어려우니 그리 크게 마음에 두실 일이 아닌 듯합니다. 또한 듣자오니 일본이 복국과 동맹해 대청전쟁을 개시했다고 하는데 그리 되면 조선은 아직 중립을 지킬 힘이 없으니 청국과 일본 중 어느 한쪽에 보호를 요청해야 할 것이옵니다. 그래, 어느 쪽이 강하겠어? 청이 지금 비록 쇠퇴했다곤 하나 신의가 있는 나라이니 청국에 의뢰해야 할 줄 아옵니다. 경은 어찌 생각하오? 이번에 배상금 반환이 공법상 당연해서 행해졌다 하면 당치가 않사옵니다. 이것은 어떻게든 조선을 독립시켜 청을 견제하고자 하는 일본의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니 이는 일본의 힘을 빌릴 수 있다는 한 뜻이옵니다. 이러한 호기를 놓쳐서는 아니 될 것이옵니다. 아니, 그게 정말이십니까? 예. 지금 다케조의 공사를 만나오는 길인데 일본이 청을 공격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답니다. 청국은 지금 노란지경의 위기에 처했으니 진정으로 개혁에 뜻을 두었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요. 그래, 만일 우리가 일을 일으킨다면 도와줄 수가 있겠답니까? 예, 조력을 아끼지 않겠답니다. 됐습니다. 그래, 이제 당장 어찌할 작정이십니까? 하루라도 빨리 조선의 독립을 이룩하자면
조선 내에 있는 청을 몰아내야 하고, 그러자면 제일 먼저 4대 수구당부터 제거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하나, 조선 내에 있는 청국의 병사만도 1,500이요. 사형 내에 있는 수구당 쪽의 조선 병사도 800이나 되니 이 일이 수월치는 않을 겁니다. 그때 작은 문제만 제대로 해결이 됐더라도 내 양병을 계속할 수 있었을 텐데 절호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희생이 용렬했던 탓이지요. 아무튼 일본 측에 부탁을 해서 폭발약이며 무기를 비밀리에 사들이고 실제 전쟁과 훈련의 경험 있는 장병들도 부탁을 해야겠습니다. 그에 필요한 자금은 어찌하고요? 당장 3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변통이 되는 대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청치하의 굴욕을 씻을 수 있는 조선 독립의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김옥균을 위시한 이른바 개화당의 움직임이 빨라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머지않아 큰 사건이 있을 것임을 예시하듯 일본 병사들이 불시 연습을 하는 총소리가 한밤의 고요를 깨는가 하며 전국과 조선군 진영에 비상령이 내려지는 등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긴장 국면이 계속된다. 민영익이 청의 원세계와 손을 잡게 되는 것이 이 무렵이다. 누구요? 그래, 무슨 새로운 소식이라도 있어? 우영의 민대감이. 아니, 민대감이라면 요새 인후병이 나서 권례 추집도 하지 못하고 찾아오는 사람도 만나지 못한다고 하던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민대감이 원세계를 방문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밤 민대감이 원세계를 찾아가 오랜 밀담을 한 뒤 원세계가 진중에 영을 내려 단속을 더 엄중히 하라고 하였답니다. 미구에는 급기야 일이 벌어지고 말 것인즉 저들의 급진적인 독립은 오히려 조선의 앞날을 위협할 터 일단 원세계의 힘을 비는 수밖에. 연경당 앞에 있는 대포를 청나라 진영으로 옮겨갔다는 말인가? 예, 지난밤 3경쯤이 지난 시각에 비밀이 옮겨졌다 합니다. 누구의 명이라고 하던가? 대포를 수선해야 하니 급히 옮겨오라는 민영익 대감의 분부가 있었답니다. 밀담에 이어 청군 진영의 수비를 강화하고 이번엔 대포까지. 다들 왔나? 예. 거사일은 12월 4일 우정국 낙성식 피로인을 계기로 사형의 대장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아놓은 다음 밤 8시부터 9시 사이에 별궁에다가 불을 놓는다. 불이 나면 전후 좌우 사형의 대감들은 불을 끌어 달려나가지 않을 수가 없을 터인즉 그들의 목을 치는 일은 우정국이 아닌 별궁에서 하도록. 사대당 한 사람 앞에 우리 편은 2사람이니까 박삼룡, 황용택은 윤태준을 맡고 신중모, 천동은 이조연을, 이규환, 이문명은 한규직, 윤경순, 이은종은 민영이를 맡는다. 혹여 혼란의 와중에 동지들끼리 난자할 염려가 있으니 암호를 정하는데 암호는 천, 일본 말로는 요롯이라고 한다. 천을 연이면 천천히가 되고 우리 말로는 서두르지 말라는 뜻이다. 조선에도 우정국이 생겼습니다. 자, 많이들 드십시오.
선배다, 진짜. 방안 실패했습니다. 일이 급박해졌으니 어찌하면 좋겠는지요? 별궁이 뜻대로 안 되었더라도 불을 붙이기 쉬운 초간벽 곳을 찾아 다른 곳에서라도 불을 이게 대체 어찌된 셈인가? 민정의 길을 먼저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는 바람에 일이 낭패를 보지 않았나? 우정국 대문 밖에 개천 속에 숨었다가 나오는 데를 해치우기로 했는데 일본 무사한 사람이 제가 먼저 공세 오겠다고 그만. 하여간 장사들을 전부 데리고 가 경국 문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변복한 일본인들은 내 집 뒤곁에 가서 숨어 있으라고 해주게. 알겠습니다. 천! 이제들 가십니까? 준비는 어떻소? 예, 잘 매복시켰습니다. 그럼 속히 집합시켜 그 몸으로. 예. 밀리시오! 상감하게 기침하시길 청하게. 무슨 일이신지요? 무슨 일이신지 말씀을 하셔야 여쭙겠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운 마당에 너희들 같은 환관배가 뭘 그렇게 말이 많더냐? 잔말 말고 어서 기침 싸고 하려라. 밖에 온 것이 누구냐? 그리하여 사방에선 불이 나고 총소리가 나 위급지경에 처했으니 전하께서는 잠시 피해 계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하면 경이 지금 여쭙고 있는 그 변란이라는 것이 천국 측에서 일으킨 것이요, 아니면 일본 측에서 일으킨 것이요? 사세가 급합니다, 전하. 형세가 험악하오니 일본 군대의 보호를 청하는 것이 안전한 줄로 아옵니다. 경의 뜻대로. 예. 일본 병을 창에서 보호케 한다면 장차 창병은 어찌할 작정이요? 청병도 곧 청하겠습니다. 하지만 청병에 대한 보호 요청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날 밤 일본 공사 레호짐, 즉 일본 공사는 와서 짐을 호위하라는 고종의 친필을 얻어낸 김옥규는 당초의 계획대로 일본군의 힘을 얻어 거사에 성공한다. 그리고 우정국 위원회장에서 실패했던 일을 경우궁에서 다시 실행에 옮긴다. 바로 자신들이 미리 지목했던 친청파, 즉 4대 수구파를 제거하는 일이었다. 후영사 윤태준과 좌영사 이조연, 전영사 한규직, 그리고 좌천성이자 민영익의 생부인 민태호 등 6 대신이 이날 밤 목숨을 잃었다. 민대감! 민대감! 아니, 대체 어느 놈의 소행이요? 김옥균이... 개화당의 제거 대상자 중 유일한 생존자는 제일 먼저 일본 무사의 칼을 맞아 부상을 당했던 민영익뿐이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개화당 정권이 수립되고 신정부가 탄생한다. 거사 사흘째인 12월 6일 아침에 발표된 새로운 정책 청강은 우선 대청 관계에 있어 4대 외교를 청산함으로써
독립국으로서의 위신을 확보하고 문벌 타파와 반상 차별의 폐해를 일소할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청나라의 개입으로 인해 갑신정변은 사흘 만에 막을 내린다. 김옥균이 쓴 갑신일록 보게 되면 14계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아마 상당히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본의 그 이노에 가쿠오라는 사람이 그건 전부 다 거짓말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 김옥균 등은 너무 쉽게 해석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3일 천하로 무너졌는데 일본은 그 명치신이 상당히 힘들게 했지만은 우리는 중앙집권이니까는 상당히 쉽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쉽게 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 김옥균 등은 너무 중국을 약잡아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우리는 그 당시에 그 일본의 군대라는 게 한 200밖에 없는데 중국의 군대라는 게 그 한 2천, 한 3천 명 가까이 있었는데 그걸 너무 무시했다는 게 그 일본 군대를 너무 밀었다는 게 잘못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일본을 너무 믿었었고 대중적인 지지 기반을 확보하지 못했었다는 점, 이것이 갑신정변 실패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된다. 아무튼 갑신정변의 실패로 인해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강범 등에겐 갑신오적의 이름이 씌워진다. 주요 인물 모두가 일본 망명을 결정하지만 정변이 일어난 뒤 민영익을 도와준 바 있던 홍영식은 고종의 어가를 따라갔다가 청측 진영에 도착하자마자 참수당한다. 그 외에도 정변에 관련된 일체 인사들이 대역부도 죄인이라는 죄목으로 처형되고 김옥균의 생부와 생모를 비롯한 일문일족 역시 화를 면치 못한다. 비명에 간 홍영식의 집은 민영익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던 의사 알렌에게 희사돼 후에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인 광해원으로 문을 열게 된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민영익. 하지만 갑신정변 이후 개화라는 말조차 꺼내기 어렵게 되면서 일체의 개화운동이 실현기를 맞게 된다. 이 갑신정변에 그 빛과 그림자가 있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린다면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념을 제시했고 근대적인 국민국가 건설이라는 그런 모델을 제시했다는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정적인 면은 그 이들의 그 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뒤에서 그 도와준 고종이나 민비가 갑신정변 이후에는 개화 정책에 대해서 전혀 그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여기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1884년부터 1894년까지의 10년 동안은 개화 정책이 오히려 퇴행하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요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많은 인재의 손실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수구파라고 하는 사람들이든 개화파라고 하는 사람들이든 그 인재를 그 많이 잃었기 때문에 이후에 조선 왕조의 운명에 그 검은 그림자를 드리운 그런 그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잠자는 조선을 일깨워서 개화의 불씨를 당기고 부국강병의 기틀을 다져보려고 했던 두 사람. 그러나 국제정세를 읽는 시각과 자주독립을 이루는 방법의 차이로 인해서 서로 다른 길을 걸어야만 했던 두 마수의 표면적인 갈등은 갑신정변으로 일단 끝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변 3일 만에 운명은 다시 바뀌어서 한 사람은 정변의 주체에서 반역죄인으로, 또 한 사람은 원래 막강한 조정 대신으로 각각
자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관심을 끄는 것은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마지막 삶을 자신이 그토록 개화시키고 독립시키려고 애썼던 조선이 아닌 낯선 타국 땅, 그것도 상해라는 한 공간 속에서 마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갑신정변의 실패로 김옥균 일행은 마침내 일본 망명의 길에 오른다. 그곳에서 김옥균은 또 한 차례 재기를 시도해보지만 정변의 주체자를 숨겨주고 있다는 조선 조정의 따가운 눈총에 일본에게 있어 김옥균은 이제 더 이상 반가운 손님이 아니었다. 다시 관직에 복귀한 민영익. 하지만 1886년 청의 지나친 내정 간섭에 염증을 느낀 조선 조정이 러시아와 가까워지려 하자 민영익이 이를 청측에 밀고 조선과 청 간에 큰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이로 인해 조선 내에서의 입지가 좁아진 민영익은 조선을 떠나 홍콩과 상해 등지를 전전하게 된다. 그리고 수년 후인 1894년 상해에 있는 동화양행에 양복 차림을 한 4명의 사나이가 묵게 된다. 숙박부에 적힌 이름은 이와타 기다하라 타케다 우프런. 이와다는 바로 10년 전 갑신정변의 실패로 일본에 망명했던 김옥균이었다. 더 이상 일본에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한 김옥균은 청의 리홍장에게 마지막 기대를 걸고 이곳 상해까지 왔다가 홍정우에 의해 암살된다. 자신을 그토록 아껴주던 명성황후 민비가 시해되자 민영익은 아예 상해에다 천심죽제라 이름 붙인 집 한 칸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여생을 보낸다. 한일 합방 소식을 들은 것도 그곳에서였다. 고종이 몇 번씩이나 조선으로 돌아오길 부탁했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은 민영익. 이 부분에 대해 일부에서는 나라가 한창 어지럽고 어려울 때에 그 소용돌이를 피해 있었던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하는 의문을 던지기도 한다. 민영익이 상해에 있는 천심죽제에서 숨을 거둔 것은 그의 나이 55세였다. 그런데 일본 외교 문서에 따르면은 김옥균이 암살되기 약 2달 전인 1894년 1월 31일 한 조선인이 홍콩 주재 일본 영사를 찾아와 홍정우가 김옥균을 살해하려 하니 이 사실을 일본에 알려달라고 부탁한다. 일본 영사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대답한다. 그 조선인은 바로 민영익이었다.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김옥균. 그런 김옥균이 암살 위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제보했던 민영익. 당시 민영익의 심경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떤 이는 이것을 비록 길은 달랐지만은 결국은 이 나라를 살려보고자 했던 개화선각자로서의 또 진정한 맞수로서의 동지애가 아니었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보에도 불구하고 김옥균은 결국 일본 정부의 방조하에 암살을 당하게 되고 반역죄의 이름이 붙은 그 시신은 조선으로 실려와서 저 건너 양화진에서 다시 한번 능지처참을 당하게 됩니다. 김옥균과 민영익,
두 사람이 실현하고자 했던 각기 다른 방법의 개화운동. 그 두 사람 중 어느 쪽이 옳았는가에 대해서는 지금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시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었던 조선에 있어서 두 사람이 피워보려고 했던 개화의 불씨는 후일 이 나라의 근대화에 있어서 더없이 소중한 기폭제가 되어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